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아껴 써라, 저축해라, 성실하게 일하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 들어오면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먹고 싶은 커피 한 잔 줄여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통장의 숫자는 조금 늘었을지 몰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성실함이 우리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게임의 법칙이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 불편한 진실, 성실한 저축러가 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재테크 상식, 그걸 전문 용어로 올드 파이낸스라고 부릅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고 그 이자가 다시 이자를 낳는 복리의 말업.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뉴 파이낸스의 시대입니다. 금융의 거장 프랭크 파보지는 그의 책 더 뉴 파이낸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규칙으로 현대의 금융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총을 든 상대에게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왜 금융전쟁터에서 매번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냉혹한 메커니즘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1억 원은 내년에도 1억 원의 가치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파보지는 강조합니다. 명목상의 금액, 즉 통장에 찍힌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아마추어다. 진짜 부자들은 실질 가치, 즉 구매력을 본다고 말이죠. 한국의 짜장면 가격이 10년 전과 지금 얼마나 다른지 떠올려 보세요. 현금을 그대로 쥐고 있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내 자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도록 방치하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 월스트리트의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파생상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파생상품은 도박이나 위험한 투기처럼 들리지만 파보지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교한 리스크 관리 도구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듯이 그들은 금융시장의 하락에 대비해 보험을 듭니다. 이것이 바로 뉴 파이낸스의 핵심, 리스크를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거래한다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실천한답시고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카카오도 삽니다. 그리고는 분산 투자를 했다며 안심하죠. 하지만 뉴 파이낸스의 관점에서 이건 진정한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이 주식들은 다 같이 떨어집니다. 진정한 분산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썩는 것입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관들이 절대 망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위험, 즉 리스크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피해야 할 것,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리스크 없이는 수익도 없다. 중요한 건 리스크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지,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전한 예금만 고집하는 것은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떠안는 셈입니다. 부자들은 리스크를 친구로 삼아 춤을 춥니다. 뉴스에서 ELS 사태나 파생상품 손실로 눈물 흘리는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상품은 복잡하면 사기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보지는 파생상품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무지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칼은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됩니다. 뉴 파이낸스 시대에 파생상품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금융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관들은 슈퍼컴퓨터와 수많은 애널리스트를 동원해 정보를 분석하지만 개인은 퇴근 후 유튜브 몇 개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것이 개미가 필패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관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부채 구조, 현금 흐름, 숨겨진 리스크까지 파악하고 선취매하거나 공매도를 칩니다. 우리는 그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뒤늦게 뛰어들어 설거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빚을 내서 투자한다, 즉 레버리지. 누군가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 하고 누군가는 부의 추월차선이라 합니다. 뉴 파이낸스의 관점에서 레버리지는 단순한 빚이 아닙니다.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시장의 작은 출렁임에도 당신을 파산으로 몰고 갑니다. 부자들은 빚을 이용해 자산을 사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빚을 이용해 소비를 합니다. 기업 재무제표를 볼 게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당기순이익, 매출액, 파보지는 부채 구조를 뜯어보라고 조언합니다. 기업이 어떤 종류의 빚을 쓰고 있는지, 그 빚의 만기는 언제인지, 금리 변동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는 것이야말로 그 회사의 진짜 체력을 검증하는 길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기업도 속으로는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산의 질을 결정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건전한 부채 관리 능력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리 인상으로 영끌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 가치의 중력과도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 뉴 파이낸스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금리 뉴스를 흘려듣습니다. 파보지는 채권 시장의 원리를 통해 금리가 주식, 부동산, 심지어 내 월급의 가치에까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경고합니다. 금리를 모르면 당신은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그 대출 채권은 은행 금고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MBS라는 이름으로 증권화되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증권화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기도 했지만 현대금융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내 빚이 누군가의 투자 상품이 되는 세상, 이 복잡한 연결고리를 이해해야만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자산이 왜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뉴 파이낸스는 차가운 숫자뿐만 아니라 뜨거운 인간의 심리도 다룹니다. 우리는 손실을 볼 때 이익을 볼 때보다 2배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떨어진 주식을 팔지 못하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다가 본전이 오면 홀라당 팔아버립니다. 파보지는 말합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당신의 본능을 이겨라. 시스템에 의한 투자, 원칙에 의한 투자가 감정적인 뇌동매매를 막는 유일한 방패막이입니다. 기관들만 해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해지 전략을 써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수출 기업이라면 달러 자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화 자산이나 내수주에 관심을 가지는 식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내 월급이 위험해질 때 내 투자 자산이 그 손실을 메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직업, 내 소득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개인의 해지 전략입니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옵션은 어렵지만 옵션적 사고방식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방은 닫혀있고 상방은 열려있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은 손해봐야 시간과 약간의 비용이지만 성공하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콜 옵션을 매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의사결정에서 손실은 제한적이고 이익은 무한대인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눈을 기르십시오. 자산의 덩치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1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공실이 나서 대출 이자를 못 내면 그건 짐 덩어리일 뻔입니다. 뉴 파이낸스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자산을 평가합니다. 여러분의 투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자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매달, 매분기 나에게 꾸준한 현금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은퇴 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금융시장은 무자비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 아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보지의 책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바로 진입 장벽입니다. 남들이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금융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때 비로소 남들과 다른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쉽게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준다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진짜 비법은 복잡하고 지루한 숫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관 투자자보다 유리한 유일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기관은 단기 실적 압박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복리는 시간과 함께 자라납니다. 뉴 파이낸스의 복잡한 기법들을 몰라도 우량한 자산에 시간을 태우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 그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기업에는 돈 관리를 총괄하는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CFO는 누구입니까? 혹시 주목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배우자에게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유능한 CFO가 되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미래 현금 흐름을 계획하십시오.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기업이 망하듯 가계부를 넘어선 자산 상태표를 쓰지 않는 개인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은 생물처럼 진화합니다. 비트코인, AI, 핀테크 등 새로운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파보지의 뉴 파이낸스도 언젠가는 올드 파이낸스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취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당신의 부는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시장의 변화에 촉을 세우세요.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랭크 파보지의 통찰을 통해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의 구조를 이해하며 기관처럼 생각하는 법,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생존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융 지식은 처음엔 낯설고 어렵지만 한 번 익혀두면 평생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됩니다. 이제 낡은 저금통을 깨고 진짜 금융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머리를 한 대 때린 것 같은 충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보고 끝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자산 현황을 점검하고 내가 가진 리스크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금융공부, 오늘부터가 1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실천하러 가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